슬기로운 도시생활 시즌3.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살롱 문지기를 맡은 빅토리아 베이커리 김경진이라고 합니다. 슬기로운 도시생활은 3인의 전문가와 함께 도시인의 문화와 일상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대화 살롱인데요. 벌써 시즌3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은 변화의 시대에 다시 디자인하는 워크라이프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느 때보다 훨씬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지금 일하는 환경과 마음을 어떻게 재설계해야 할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첫 번째 토크를 진행하는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공간을 다루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사실 우리가 일하는 공간에 대해서 정말 저는 최근에 한 5, 6년 정도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스마트폰의 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ICT 기술의 발달.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오피스라는 게 되게 오래전부터 있었을 것 같은 공간 형식이지만 사실 10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오피스라는 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여서 일하기 시작한 게 19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거든요. 그전에는 뭐 약간 그 셜록 홈즈 보거나 아니면 저희가 그거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어렸을 때 뭐 크리스마스 캐롤 이런 영화도 크리스마스에 늘 보고 그랬는데 그때 뭐 스크루지 영감이 자기 조카인가 이렇게 불러다가 그 막 주판 튀기면서 일하고 그러니까 이제 개인 사업자가 이제 사업의 영역이 작으니까 그냥 자기를 도와줄 회계사나 이런 사람들 한 명 불러다가 이제 자기 집에다 방 하나 꾸며놓고 이렇게 일하던 형식이었다가 이제 한 1900년대 들어오면서 철도랑 통신이 발달하고 그러면서 이제 대규모 오피스들이 도시에 집중돼서 만들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오히려 오픈 오피스였어요. 그런 사진 흑백 사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엄청 큰 공간에 빽빽하게 지금 약간 콜센터 같은 그런 간격으로 쫙 사람들이 앉아갖고 뭐 타자기 치고 막 이렇게 일하는 그런 모습들 사진 보셨을 텐데 그런 업무 공간의 모습이다가 한 60년대인가 7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그 큐비클 오피스라 사무실이라고 그러죠. 지금 뭐 매트릭스 다 보셨죠. 그런데 보면 거기 주인공 처음에 이렇게 막 도망다니는 오피스 같은 거 이제 파티션들 있는 이제 그런 오피스가 등장한 게 뭐 7, 80년대 들어서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존중해주고 개인이 굉장히 집중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근데 이제 그거는 굉장히 개인이 혼자서 하는 일이 많았던 시대였던 거죠. 업무의 성격 자체가. 근데 이제 지금 2000년대 들어서서는 그거보다는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를 서로 나누고 창의성이 중요해지고 협업이 되게 중요해지고 그러면서 다시 파티션을 걷어내는 일들이 시작돼서 오픈 오피스로 가면서 최근에 이제 기술이 발달되니까 그냥 꼭 한 자리에 모여서 일을 안 해도 되게. 게다가 올해는 저도 그걸 많이 경험했는데 코로나까지 있다 보니까 재택근무와 우리가 되게 먼 거리에서도 예전엔 저희도 뭐 어떤 다른 회사랑 뭐 합사를 하거나 협업을 한다 그러면 합사를 해서 하거나 꼭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요번에 저도 그런 경험을 한 게 이제 3, 4월 정도에 현상 설계를 하나 다른 회사랑 협업으로 진행했는데 늘 마지막 한 2주 정도는 같이 합사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코로나에서 우리 그러면 이제 줌이란 것도 이용해서 회의도 하고 그러니까 화상회의를 쉽게 할 수 있으니까 한번 버틸 때까지 버텨보자. 각자 오피스에서 이제 파일만 어떻게 웹 서버들도 있으니까 공유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고 정 안 되면 그때 가서 합사를 하자 그랬는데 끝까지 아무튼 성공적으로 합사를 하지 않고 현상 설계를 마감을 했어요. 뭐 그래서 그런지 당선은 안 됐습니다만 아무튼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게 되게 저는 좋았고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아직은 아니지만 이제 직원들하고도 어떤 저희들 설계가 이렇게 단계가 있거든요. 계획 설계, 뭐 상세 설계, 실 설계 이렇게 단계가 있는데 어떤 과정에서 꼭 모여서 일해야 될 단계가 아직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닌 때는 그냥 사실 원하는 친구들은 재택을 할 수도 있고 그때 이제 코로나 한참일 때도 3, 4월쯤에 저희가 재택근무를 했는데 또 반면 몇 명 친구들 그냥 나오더라고요. 집에서 일 안 된다면서. 그래가지고 그냥 굉장히 자유롭게. 근데 저도 그때 그걸 경험하면서 약간 이제 고용주로서 직원들이 내 눈앞에 안 보이면 좀 불안했다가 그 코로나 때문에 억지로 그런 상황을 겪게 된 거잖아요. 그러고 났더니 제 스스로가 그것이 약간 노연한 오히려 좀 내가 내 회사로부터 자유로워진 느낌? 그런 걸 좀 받았어요. 근데 직원들이 그냥 막 이렇게 어디 가서 일하고 그냥 뭐 카톡으로 메신저로 뭐 업무들 보내고 그래도 그게 그냥 받아들여지는 이 친구가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해서 이런 의심을 안 하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되게 좋았어요. 올해의 경험들이 제가 자유로워진 느낌을 받아서 되게 좋았고 앞으로도 그래서 약간 일하는 공간과 또 그 방법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나를 중심으로 기술이 발달해서 나를 중심으로 나의 워크라이프나 그 장소들이
내가 주체적으로 좀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시대가 열릴 텐데 그랬을 때 그게 개인한테 다 아까 한지님께서 말씀하신 다 좋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은 약간의 규율 같은 게 흔들리는 무너지려는 나를 잡아주는 것도 있잖아요. 저희도 맨날 데드라인은 나의 영원한 그 모티베이션을 주는 거다. 그리고 그 영감을 준다. 데드라인이 나의 굉장한 영감의 원천이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막 글도 안 써주고 그러다가 내일이 데드라인이면 갑자기 막 글이 써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약간은 저는 개인들한테도 이제 그런 회사의 규율에 대한 그게 필요한데 그것들을 이제 회사와 개인이 굉장히 잘 접점을 만들어 나가야 되고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일하는 시간이나 장소에 대한 교집합은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사람은 결국은 저도 재택근무도 예전에 그 직원으로 일할 때도 해봤었는데 결국 그 사람들이 어떤 한 장소에 모여서 다른 사람 자기의 동료들한테 배우는 게 엄청 많아요. 사실 일할 때 보면은. 그리고 이제 배우기도 하고 자기가 일한 결과물에 대해서 피드백도 받고 싶고 칭찬도 받고 싶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는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서 각자 자리에서 일할 수 있더라도 어떤 모임들은 필요할 거고 회사라는 공간 자체도 오히려 그런 거를 더 그런 기능들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지금처럼 자기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혼자 일하는 것보다는 거기 나왔을 때 오히려 상호작용을 훨씬 더 촉진하는 방향으로 그냥 제가 느끼는 약간 공간의 규모는 축소되면서 그게 이렇게 여러 군데 다핵화돼서 분포해서 뭐 그런 데서는 굉장히 화상회의 시스템도 많이 잘 구비가 돼 있고 해서 뭔가 훨씬 더 입체적으로 공간들이 만들어지고 공간과 나와의 관계도 지금처럼 나랑 회사의 내 자리의 관계가 아니라 그 회사라는 게 약간 그냥 제가 상상해보면 뭔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넘나드는 이렇게 네트워킹된 장소 같은 그런 어떤 한 건물이 아니라 그렇게 앞으로 개념들이 많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그럼 그 안에서 내가 그날그날의 나의 업무에 맞게 그 공간들을 조직하고 같이 일할 협업자들을 구성하고 그걸 온오프라인을 뛰어넘으면서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개인한테 되게 중요한 거는 자기가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하고 내가 주도적으로 일을 해나갈 수 있는 능력들을 자기가 이렇게 갖춰 나가는 거 능력과 태도를 갖춰 나가는 거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앞으로의 시대에서는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그러면 다음 얘기는 한지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인생의 타이밍이 되게 다 타임라인이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오잖아요. 근데 저는 어떤 건 되게 늦대고 어떤 건 또 엄청 빨리 와가지고 약간 친구들 사이에서 되게 특이한 사람 약간 그런 포지셔닝인데 이제 제가 한 7, 8년 전에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게 왔어요. 그 처음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자가 면역 질환이고 그게 한 번은 고쳤는데 하여튼 약간 복합적으로 오고 막 이런 게 있어서 뭐 체질 개선으로 고쳤는데 그 다음에 한 번 더 와가지고 막 그때 엄청 아파가지고 막 뭐 아빠보다 못 걷고 막 이런 시즌이 있었거든요. 되게 할머니처럼 막 이게 약간 사람이 죽는다는 건 이런 거구나 이런 느낌이 진짜 들 정도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됐지만 또 이게 막 어디 쇼크를 받아서 쓰러지고 이런 게 아니니까 되게 어느 정도의 활동은 가능해서 뭐 걷는 건 힘들지만 운전은 할 수 있고 뭐 글씨는 힘들지만 컴퓨터는 쓸 수 있고 약간 이게 현대사회가 무서운 것 같아요. 진짜 이 도구들이 큰 힘을 안 들고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병을 고쳐야 되니까 제가 이제 일을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일을 하는데 전에는 이만큼의 일을 해서 막 이만큼 성과를 내야지 했던 것들이 이제 아프니까 되게 클라이언트 중에 내가 나를 덜 아프게 할 사람들을 골라서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클라이언트들과의 이야기가 이 책에 들어있는 건데 그래서 그 일단 클라이언트를 만나게 되는 그 계기부터도 좀 저의 상황상으로 좀 선별이 되었었고 그 일을 하는 과정도 뭔가 어긋나는 것들이 있어도 저도 좀 내려놓게 되고 일단 그분들도 되게 좋은 분들이시니까 이게 맞춰가는 과정에서 좀 깨달은 바가 있어서 막 글을 쓰고 또 이게 좀 친구들보다 일찍 아프다 보니까 보통 40을 기점으로 아프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조금 더 일찍 아프니까 친구들한테 경고하는 마음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막 이러면서 그런 마음을 좀 책을 썼는데 딱 뒤돌아보니까 이 일들이 하고 있는 말들 그리고 그 일들을 내가 어떻게 해낼 수 있었나를 생각을 해보니까 되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통점이 뭐냐면 일단 마르쉐 같은 경우는 그 시장의 존재 자체가 굉장히 자본주의 논리에서 그
돈의 논리에 의해서 시장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 가치를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놓고 그 가치를 서포트하는 개념으로 자본을 가져오겠다. 그 돈을 책정하는 개념을 가져오겠다. 이런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이렇게 농부들을 프로모션을 해드리고 뭔가 더 장사를 잘 되게 해드리더라도 그게 막 자본의 논리로 마케팅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가치를 정말 전달하는 것이 정말 너무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하다 보니 뭔가 이 되게 안정감, 일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고 있는 어떤 행동들이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가라는 거가 되게 명확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했던 일이 이니스프리의 일이었고 그것도 그 미션이 화장품을 쓰는 원료를 먹을 수 있는 카페를 만드는 거를 이미 제주하우스에서 하고 있는데 제주도에서 그거 서울에 가져오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더 많은 뭐 메뉴를 개발하고 좀 더 그 재료를 더 드러내고 뭐 이런 일들을 했었는데 이게 정말 저는 일을 하면서 잘 먹히는 일들을 골라서 했다라는 생각을 처음에 했었는데 일들이 너무 좋았다. 근데 그것보다는 되게 똑같은 말이지만 사람들한테 먹힌다는 건 사실 별거 아니다. 사람들한테 어필이 된다는 건 사실 굉장히 기본적이고 굉장히 되게 당연한 건데 그게 안전한 것, 눈에 보이는 것, 그게 연결돼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을 제가 그냥 우연찮게 일들에 연결돼서 했던 것 같고 그런 거를 되게 솔직하게 보여줄 때 그냥 잘 팔리더라고요. 네, 히트가 되는 것도 사실 뭐가 있는데 이거를 더 멋있게라기보다 이걸 얼마나 더 확실하게 보여주느냐가 성공을 하면 그리고 이게 정말 말이 되는 사업이면 그래서 뭐 당연히 이니스프레도 뭐 대기업이니까 잘 되긴 했지만 그래도 그 포커스로 되게 열심히 일을 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경험을 계속 쌓아가는 거죠. 그러고 이제 책에 나온 것 중에 마지막 일은 우유부단이라고 제주도에 있는 목장 카페인데요. 그것도 같은 거의 비슷한 컨텐츠예요. 그래서 유기농 우유를 이제 카페로 브랜딩을 해서 내보내는 건데 요거는 약간 좀 더 재밌었던 거는 이게 되게 컨소시엄을 했던 일이라서 목장은 또 신부님들이 만든 목장이에요. 이게 제주도를 일으킨 그 우유부단을 하면서 저는 되게 기분이 좋았던 게 나중에 이게 잘 됐어요. 잘 해가지고 잘 됐는데 이거를 대표님이 그 컨소시엄 하신 대표님이 초반에 한 1년 동안 이제 수많은 그 사람들이 옆에서 서울 가져가자. 서울 가면 대박 될 거다. 그때는 폴바셋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예, 아이스크림 상하도 이렇게 상하 그 상호가 아무튼 그렇게 우유 이게 그렇게 많이 막 뜨기 전이라서 이분이 그런 유혹을 굉장히 막 대기업에서도 콜이 들어오고 막 이랬었는데 결국 그거를 딱 노를 하셨고 그 노를 하시는 이유가 지금 이거를 시작한 이유가 사실은 그 목장을 살리기 위해 시작을 한 거고 이 목장을 살리기 위해 시작한 거가 범위를 넘어가는 순간에 다른 일들이 생기는 건데 다른 범위의 일이 생기는 건데 잘 생각을 해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냥 난 여기까지만 할 거고 이게 이 카페의 존재 이유인 것 같다. 라고 해서 근데 되게 아쉬웠죠 그때는. 이걸 하나 가져갔어요. 대박을 내야 되는데 말이면서. 근데 저는 막 그때 막 제주도에 많이 내요 막 이런 제안도 하고 여러 가지 제안을 했었는데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게 첫 번째는 이게 특히 코로나 시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감정의 불확실함과 불안이잖아요. 사실 모르겠으니까. 근데 저는 약간 그 일들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되게 아파가지고 불확실한 미래라는 게 좀 개인적으로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이런 일들이 나에게 안정감을 주고 그 컨텐츠 자체도 되게 안정감을 주는 컨텐츠들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이게 이 불안함을 겪어나갈 수 있는 힘이 되고 그런 거를 막 겪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이제 친구들이 오히려 저한테 막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는데 이렇게 듣다 보면 그때 제가 겪었던 그런 감정들이 너무 많이 있었고 자본주의의 논리에 의하면 막 키우고 최대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쌓고, 예. 쌓고
재테크하고 뭐 엑시트하고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게 너무 여태까지는 원웨이 원목표였지 않나? 약간 모두 그거를 보고 가지 않았나? 근데 그게 사람마다 그 공간도 사람마다 그 기준이 있는 것처럼 이것도 약간 다 조율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아이디어 자체를 우리가 못 내는 거 아닌가 스스로? 그런 적정치를 찾는 연습이 너무 안 돼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제가 이 책에서 사실은 되게 많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마지막 챕터인데,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여기 불러주신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 보면 제가 막 아프면서 일하면서 뭔가 다음 단계로 내가 변화를 겪어야겠는데 도무지 저도 아이디어가 생각이 안 나서 막 뭐 워크숍이니 뭐 강연이니 이런 걸 막 다니고 책도 보고 이러다가 무슨 책에서 슈마우 칼리지라는 어떤 학교를 소개를 하는데, 얼터너티브의 세계에서 되게 공부 많이 하시고 그걸 되게 현실적으로 제안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를 연구를 많이 하시고 강의도 많이 하시고,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책을 봤는데 여기 너무 좋아 보이고 나는 이제 할 일이 없고 돈 쓴 일밖에 없으니 여기를 한번 가볼까 생산적으로 이러면서 갔어요. 그래서 가서 처음에는 막 그런 시니컬한 말들을 막 많이 했죠. 니네들은 한국을 몰라. 막 여기서 이렇게 아름답게 살지만 또 이게 또 그 세계만의 또 힘듦이 있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거기서 공부를 하는 동안 마지막 날 그 1년간의 과정을 이제 리뷰를 하고 나의 소감을 얘기하고 이런 시간이 있었는데, 거기서 나는 아직도 1년이 너무 꿈 같다. 너무 비현실적이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은 경험을 많이 해서 너무 행복한데 돌아갔을 때 좀 걱정이 된다. 되게 너무 그러니까 현실로 돌아가는 게 걱정이 된다라고 했더니, 거기 제가 제일 엄숙하게 느끼는 어떤 그 영국 좌파 할머니 교수님이 계신데, 그러니까 너는 지금 이미 현실에 있는데 이걸 내가 비현실이라고 말을 하고, 돌아가는 것은 미래의 일인데 그거를 현실이라고 지금 말을 하는 그 바운더리 자체가 좀 그걸 한번 체크를 하면서, 네가 현실이라고 말하는 게 사실은 이런 현대사회에서 되게 가장 비현실적인 아이디어가 있는 곳일 수도 있어. 한마디 딱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되게 저 약간 얻어맞은 것처럼 1년 동안 나 뭐 했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런 제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되게 좋은 클라이언트라는 것이 여태까지는 내가 되게 행운이고 운이 좋아서 좋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걸 되게 감사하게 여기고 앞으로 열심히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그 말을 돌이켜 생각하면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느낌을 가졌던 거는 이게 너무 당연한 거고 내가 누려야 되는 거고 우리 모두가 누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한 건데, 어떻게 하다 보니 나쁜 경험들을 되게 보편화시켜가지고 이게 되게 일의 보편이라고 생각을 해버리고 현실의 보편이라고 생각을 해버린 게 되게 스스로 되게 안타까우면서, 이거를 조금 내가 계속 체화시켜야겠구나. 네.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면서 띵하면서, 그거를 이제 그 이후로 제가 제 일하는 워크라이프에 적용을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이제 손을 잡는 브랜딩이라는 그 앞에 손을 잡는이라는 게 제가 어쨌든 느꼈던 가장 좋은 기분은 안전한 기분, 그 안전한 기분이라는 마음이라는 것은 사람들이랑 여럿이 연결되었을 때 느꼈었고, 그리고 그것이 되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나에게 대안이 되어 주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해 나갑시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이제 책을 썼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떤 오히려 이런 제한 안에서 되게 좋은 아이디어와 나에게 맞는 되게 현실적인 비현실적인, 뭐 이거는 이제 말 장난이긴 한데 좋은 삶이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디자인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싶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세 번째 토크로 김경진 대표님께서 한번 토크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원래도 조금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창업에 대한 질문을 좀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는 거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자기 거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럼 이제 저는 뭘 하고 싶은지 물어보거든요. 근데 저한테 오히려 뭘 하면 될까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그러면 저는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질문을 막 하거든요. 뭐 뭘 좋아하는지, 뭐 어떤 컬러를 좋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좋아하는 음식 이런 거, 좋아하는 뭐 디자인 같은 거라든지. 그럼 대부분 선뜻 대답을 잘 못 하시거든요. 뭐 카페를 한다 그러면 좋아하는 카페는 있어? 아니면 뭐 빵집을 한다 그러면 뭐 맛있는 빵, 좋아하는 빵은 있어? 이렇게 하면 대답을 잘 못 해요, 정말로. 이제 근데 이제 뭘 하고는 싶은데 뭘 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그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고 있으니까 너는 알지 않을까?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근데 이제 그런 뭘 하고 싶은 거를 모르는 분들은 이런 보여지는 자극들에 대해서 좀 많이 흔들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좋아 보이고 아 그럼 이거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뭐 뭔가 사업적인 조언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몰라서 물어보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세상에는 진짜 멋진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요즘 시대는 그런 SNS를 통해서 굉장히 쉽게 접할 수 있고 어떤 경험을 하지 않고 접할 수 있는데, 그냥 그 정말 근데 그 많은 멋진 것들을 다 내 것으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 많은 멋진 것들 중에서 내가 선호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나의 취향을 찾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거가 나다운지를 끊임없이 이제 생각하고 그거를 이제 연구하고 그리고 발견하는 그런 연습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먼저 어떤 거를 뭔가 시작을 하기 전에. 그래서 이런 이렇게 연습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한 사람들을 보면 이제 굉장히 뭔가 단단해요. 이렇게 어떤 흔들림 없이 그게 눈에 보일 정도로.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떤 새로운 아무리 자극을 받아도 그거를 그대로 그냥 이게 좋은가 저게 좋은가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흡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자기 또 그 새로운 것들을 또 자기 걸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능력을 이렇게 발휘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취향들이 결국은 이제 나라는 사람을 구성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런 불안감을 좀 많이 사라지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취향이 이제 확고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 같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대표님은 궁금한 게 네네. 그 취향이 내가 되게 확고해진 어렸을 때부터 그랬나? 아니면 어느 순간 그런 걸 좀 이렇게 그런 자각 같은 거를 갖게 되신 계기가 있었나요? 저는 원래는 하고 싶은 게 없었어요. 그래서 32살에 제가 일본으로 어학으로 유학을 갔었는데 그 어학으로 간 것도 사실은 하고 싶은 게 막 그냥 뭔가를 차라리 배우려고 간 거면 어떤 뭐 기술적인 거라든지 그게 아니라 그냥 일본의 문화라든지 그냥 일본 책, 뭐 영화 이런 게 좋아서 그냥 그 일본말을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간 거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일본에서 생활을 하면서 좀 많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진짜 머리 한 대 맞은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던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뭔가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에 따라서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데 그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냥 제가 그때 알바를 하면서 만났던 친구들인데도 한국에서는 알바 한다 그러면 그때 당시만 해도 저는 지금은 좀 아닐 수 있는데 뭔가 좀 이렇게 좀 환경이 불우하거나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뭔가 그 경제 활동을 많이 했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지금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거 뭔가 이렇게 경력을 쌓기 위해서 많이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아르바이트를 한다 그러면 그냥 집이 좀 어려운가 보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근데 이제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 같이 시급을 받고 아르바이트하는 친구들이 뭐 되게 대단한 어떤 CM을 만든다 그랬나 일본에서. 그리고 뭐 그 비건 쪽으로 학교를 나와서 그냥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알바를 한다거나, 그리고 뭐 일러스트를 그리는 친구도 있었고 그냥 메인 잡이 있는데도 그냥 뭔가를 하고 싶어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되게 자극을 줬던 친구가 그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 아르바이트 비용이 어느 정도 이제 충당이 되면 항상 그거를 가지고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여행을 하고 또 이제 돈이 떨어지면 들어와서 또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때 좀 되게 충격이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거를 미친 듯이 이렇게 좋아할 수 있지? 이런 것들. 그때 좀 저도 내가 뭘 이렇게 미쳐서 좋아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어떻게 되게 우연찮게 그 친구가 베이킹을 해가지고 그 친구한테 이제 아름아름 수업을 들었는데 제가 막 밤을 새서 막 케이크를 굽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미쳐서 뭔가를 해본 일이 처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이렇게 좀 많이 생각도 그렇고 어떻게 좀 살아가야 되고 어떤 거를 중요시하고 어떤 거를 또 연연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이제 도시 속 사람을 잇는 본격 대화 살롱 슬기로운 도시생활 마지막으로 각자의 비망록을 열어볼 시간인데요. 오늘 느끼신 소감을 한 분씩 나눠볼까요? 저도 오늘 사실 살짝 걱정한 건데 약간 오늘 밀레니얼 세대까지 있으신데 약간 세대차 때문에 내가 너무 고리타분한 얘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했는데 의외로 우리가 되게 비슷한 동시대적인 감각을 가지고 일에 대해서나 이렇게 같은 고민들을 가지고 가고 있구나 그런 데서 좀 많은 위안을 받은 것 같고요. 우리가 직업을 통해서 생계 유지가 1번의 목적이긴 하지만 그걸 통해서 사실 세상과 관계를 맺는데 너무 중요한 게 직업인 것 같아요. 제 삶을 돌아봐도 직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만났고 직업이 그래서 우리가 뭐 애증의 관계 같긴 하지만 직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풍부해지는 건 확실한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슬기로운 워크라이프를 각자가 이렇게 아까 한진님 말씀하신 자기를 잘 알고 또 자기 취향도 잘 알고 그래서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맞춰가는 그런 게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아주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제일 마음속 깊이 가지고 있는 저의 그 약간 그 디스플린 같은 게 노 저지먼트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이 취향 같은 거 얘기할 때도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의 평가를 받을까 봐 약간 고민이 되고 정체성도 평가를 받을까 봐 걱정이 되고 그러니까 이 워크라이프 디자인이니 뭐 이런 것도 잘 안 되지만 사실 그거 하나만 되게 내려놓으면 되게 홀가분하게 모든 거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게 되게 어려운데 사실 그거를 조금 시청자분들께서 한번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었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오픈 마인드로 대화하는 게 너무 좋았고 이런 일들이 되게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것도 자체도 되게 다육화돼서 이런 대화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꾸적꾸적 막 많이 썼는데 뭘 썼나 계속 봤더니 거의 몇 페이지마다 좀 경계라는 얘기를 계속 썼던 것 같아요. 약간 주제마다 그런 경계라는 얘기를 썼는데 일단 본인이 하고 싶은 거고 지키고 싶은 거를 뭔지 알았을 때 어떤 경계가 느슨하게라도 생길 거고 그때서야 이게 뭐 커지든 좁혀지든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닌 상황에서의 열심히 일을 하거나 달려간다는 거는 마치 그러니까 우주를 비행하는데 멀리는 가는데 비행하는 게 아니라 표류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 경계를 작든 넓든 좁든 넓든 간에 좀 만들어 보는 게 그 경계가 얼마만큼 강하던 아주 얇은 선이라도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계속 말씀 나누면서 그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몇 가지 공통된 이야기들이 계속 공유되고 이렇게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저도 나다움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좀 공감이 많이 갔어요. 그리고 요즘 좀 부캐란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일이 너무너무 인생에 중요한데 일 말고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삶에서요. 한 부분을 차지한 이 일, 중요한 일을 어떤 캐릭터로 나는 해나갈 거냐 이 정리를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피고용이든 고용이든 간에 내가 뭘 요구하고 뭘 추구해야 될지 요즘은 요구가 가능한 사회가 됐잖아요.
그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앞으로 어떤 나다움을 가지고 뭔가 추구해 갈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생각하게 되고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